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지방직 시험에서 행정학 문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다 중요하겠지만 분야별로 따져보니까 이런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학 총 7편으로 되어 있다 그랬을 때 1편 행정학 총론적 기출론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3문제 나왔고요. 정책론이 좀 많죠. 4문제입니다. 4문제고 조직론 3문제, 인사행정, 재명행정은 좀 적게 나왔습니다. 2문제씩. 그리고 행정 활용론은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2문제가 나왔고요. 특히 지방직 시험이니까 지방직론에서 4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 적절하다 볼 수 있는데 4편, 5편 인사행정, 재명행정 좀 적게 나온 것이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개념 위주로 그렇게 문제가 나온 부분이 있고요. 특히 국가직보다 좀 더 쉬워진 그런 경향입니다. 지방직을 보니까 어떻게 하든 나오든 간에 뭐 열심히 잘 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기출문제를 보고 다음 공부할 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기본적인 문제죠.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정답은 3번인데 3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X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어서 정부의 시장 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X 비효율성은 뭐? 시장 실패 아니고 정부 실패 요인이죠. 그죠? 그래서 X 비효율성 때문에 정부 실패가 야기하게 되어서 정부 시장 개입이 정당성이 약화된다. 정부도 실패할 수 있으니까 뭐, 너 개입하지 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X 비효율성은 뭐였죠? 잘 알 수 없는 요인. 눈에 안 보이는 요인 때문에 생긴 비효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시간만 떼어서 집에 가는 그런 행태를 보일 때. 근데 그걸 혼도 안 내고 뭐 자르지 않아서 여러분들 민간 기업 같으면 혼내고 자르겠죠. 그렇지만 공무원 그냥 눈 감아주는 경우도 많다. 경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X 비효율성은 시장 실패 요인이 아니고 정부 실패 요인 때문에 틀렸습니다. 요인이기 때문에. 정답 3번이고 나머지는 맞죠. 1번 시장 실패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러분들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 때 뭐 시장 실패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2번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 실패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경합성이 없고 특히 배제성이 없으니까 민간 기업한테 하라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돈 받기 힘드니까.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공급이 잘 안 돼서. 그 다음에 4번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시장 반대편에 정부가 실패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서 행정 서비스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되면 그건 정부 실패인 거죠. 그렇잖아요. 정답 3번이었고 그 다음에 2번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동기이론, 동기부여이론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에 보면 메슬로우는 가장 첫 번째 제일 먼저 인간의 욕구를 다섯 단계로 이렇게 나눴던 사람이죠. 이렇게 일종의 성장이론이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무엇을 더 원하게 되는가 그걸 정리한 거였죠. 5단계로. 그래서 욕구 5단계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제일 처음에 인간한테 필요한 건 뭐다? 먹고 자고 물 마시는 거다. 뭐 생적 욕구라 그러죠. 생적 욕구가 제일 처음에 나타날 거라 그랬고 요게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인 여러분들 안전에 관한 욕구가 나타날 거다. 안전. 자기 자신 신체나 재산 같은 것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나타날 거라 그랬고 요게 어느 정도 충족되면 이제 다음 단계 여러분들 사회적 욕구가 나타날 거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 한다. 이거는 어디에 소속해서 애정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것과 관련성이 있어서 소속 욕구 또는 애정 욕구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 좀 더 배부른 소리 합니다. 존경받고 싶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나 스스로도 자긍심을 느끼고 싶다. 그런 욕구가 나타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여러분들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싶은 거 자아실현 욕구 또는 자기 실현 욕구 나타날 거라고 봤습니다. 여기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메슬로우는 단계적입니다. 차례차례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틀리고 여러분들 특히 화살표가 위로만 가죠. 상향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욕구가 상향적으로 나타나지 어떤 이유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슬로우는 여러분들 올라가는 것만 얘기했죠.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1번에 보면 메슬로우는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에는 하위 욕구를 더욱 더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정했다. 틀렸죠. 상위 욕구가 충족이 안 되어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2번에 뭐 엘더프 얘기죠. 엘더프의 ERG론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여러분들 역행 가능성, 후진 가능성입니다. 메슬로우는 뭐 위로만 간다 그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다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후진 가능성이 있던 사람 엘더프입니다. ERG론이죠.
ERG론 이런 거였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ERG론. 자, 메슬로우는 5단계를 얘기했지만 엘더퍼는 이거 너무 복잡하다. 줄였습니다. 생리적욕과 안전욕을 합쳐서 여러분들 존재, 이거지스턴스, 이. 그리고 사회적 욕구와 종교욕구는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다. 따라서 합쳤죠. 관계, relatedness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사실욕과 존경욕구 중 상욕구, 그걸 묶어서 여러분들 성장욕구로 했습니다. G, 그로서. 그래서 ERG죠. 엘더프 ERG론입니다. 특히 엘더프는 욕구가 이렇게 위로 가면서 보통 나타나겠지만 다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엘더프의 ERG론입니다.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보면 엘더프는 ERG론에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줄여서 자, 카메라 돌립니다. 자, 메슬로우 욕구 5단계를 줄여서 생존, 이, 대인 관계, R, 성장, G, 그 욕구 3단계로 줄여서 제시했습니다. 엘더프 ERG론입니다. 맞고, 3번에 허즈버그는 욕구 충족 이온을 얘기했죠. 불만, 만족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불만족 요인, 즉 위생률을 제거한다고 해서 만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했다. 그렇죠. 불만과 만족은 별개의 차원이기 때문에 불만 요인 제거하면 불만이 줄어들 뿐이다. 만족 요인을 충족해야지 만족이 된다. 그 말이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담스는 형평성이론에서 자신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진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한 정도, 그것이 행동 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봤습니다.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줄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한 정도, 차이입니다. 불공평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때, 즉 차이가 있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똑같다고 느끼면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런 거였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3번 문제, 3번에 여러분들 점정주의 예산 결정 이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점정주의, 예산 결정에서 점정주의, 예산 결정에서 점정주의, 분석 계산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석 계산 아니고 조정, 타협, 협상, 흥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죠? 바로 정치원리죠. 정치원리. 따라서 그 판단 기준도 정치적 합리성입니다. 정치적 합리성.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설명해 줍니다. 점정주의. 특히 여러분들 전년도 예산 기초액이 있고 요 기초액 그죠? 베이스가 있고 요 베이스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결정하는 거. 그렇죠? 여러 가지 예산 제도 중에서 여러분들 점정주의는 품목별 예산인 LIBS 그리고 PBS가 바로 점정주의적 예산 제도라고 왈다프스키는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정도가 중요한데 정답은 3번이죠. 3번에 보니까 계획 예산제도와 연기준 예산제도는 점정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 사례이다. 틀렸습니다. 자, PBS와 GBB는 대표적인 합리주의 또는 총체주의 방식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러분, 현실 성격이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고 보수적이다.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점정적으로. 자, 보수적입니다. 현실에 저렇게 많이 하니까 현실 설명이 높다 할 수 있고 그렇겠죠. 1번 정책 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그렇죠. 정치적 합리성 강조하는 것 특징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소수 기득권층은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죠? 기득권층 힘이 강한 집단이 이게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정답 3번. 그 다음에 4번 문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만. 정답은 2번이죠. 보니까 기억, 디귿은 맞고 니은, 리얼은 틀렸습니다. 니은, 리얼 틀렸죠. 차례차례 보면 기억, 옴부즈만 제도는 설치 주체에 따라서 여러분들 크게 의회 소속기관과 행정기관 소속기관 구분이 됩니다. 원래는 의회 소속이었죠. 처음에 나오는 거 스웨덴에서는 여러분들. 그런데 나라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들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으면 우리나라 특히 우리는 행정기관 소속이죠. 국무총리 소속이라서 그렇잖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기억 맞습니다. 니어는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 행정활동과 비약적인 정대에 따른 시민의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구제를 두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 맞는데 그때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 틀렸죠. 핀란드 아니고 스웨덴에서.
스웨덴에서 도입했고 그걸 옆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 그래서 틀렸고, 그러니까 옴부즈만은 행정행위 합법성뿐만 아니고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전부 다 된다.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부당의 경우도, 위법의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의 경우도 다 조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리얼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 해당되는 건 맞는데 소속이 틀렸죠. 소속이 대통령 직속 아니고 뭐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되어서 맞고 리얼 틀렸습니다. 정답 2번. 그 다음에 5번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치단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기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중요한 결정하는 의결기관이 있고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 합칠 건가 나눌 건가 따라서 나눠지죠. 기관 통합형이 있고 기관 대립형, 기관 분립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답은 3번. 3번에 보면 기관 대립형은 따로따로 두는 거죠. 집행부와 의회 기구가 병존함에 따라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틀렸죠. 기관을 따로따로 설치하니까 쓸데없는 일이 많아집니다. 또 기구도 많아지겠죠. 따라서 집행부, 의회 기구가 병존함에 따라서 함께 존재함에 따라서 효율성을 여러분들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하든지, 그죠?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든지, 하여튼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기관이 두 가지 나눠지니까, 그죠? 정답 3번이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기관 대립형은 기관 분리형인데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시작하는 그런 방식이다. 서로서로 견제를 통해서 견대립형. 우리나라 그렇죠. 부산시장, 그리고 부산시의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하고, 그래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도와준다. 비지방자치를 하도록. 2번 기관 통합형은 의결기관, 집행기관 한 군데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 의장이 단체를 겸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저렇게 한 적이 없죠, 여러분들. 자, 다른 나라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 저렇게 기관 통합형을 하고 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4번 기관 통합형은 의결 기능하고 집행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행정을 기관과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왜? 싸울 일이 없다. 한 군데서 다 하니까, 그죠? 한 군데서 결정 집행 다 하니까 싸울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현상. 박스 안에 어떤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원래 규제 설계 당시에는 미리 얘기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규제기관은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되면서 결국 규제가 규제를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규제가 계속 불러오는 거. 뭐라 그런다? 여러분들 1번 타르 베이비 효과라 그럽니다. 자, 타르 베이비 이펙트. 시험치고 났을 때 요거를 뭐 어렵다 혹은 처음 봤다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에 있는 겁니다. 기본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끈끈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끈끈이 인형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해설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자, 금은 타르로 토끼 인형을 만들어서 토끼들이 모여있는 곳에 갖다 놓으면 그게 진짜 토끼인 줄 알고 뭐 토끼들 막 모여든다. 그것처럼 규제가 만들어지면 규제가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현상 나타내 줍니다. 규제를 처음에 만들 때 완벽히 만들 수는 없습니다. 뭔가 허점이 있겠죠. 그 허점을 메우기 위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또 다른 규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타르 베이비 효과, 즉 끈끈이 인형 효과라 그럽니다. 규제가 규제를 낳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번에 규제 역설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 다수 있었는데, 규제 역설은 여러분들, 규제가 완벽할수록 규제를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규제 역설은 규제가 완벽할수록 오히려 규제를 못하게 되는 현상. 예컨대 환경오염 규제할 때 완전히 환경오염 물질 전혀 못 나오도록 규제하면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완벽할수록 오히려 규제를 못하게 되는 현상을 규제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규제 오염물질 전혀 안 나오는 제로 상태인 그런 거를 목표로 세워놓으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를.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자, 비용 편익 분석 여러분들 자, 비용 편익 분석은
말 그대로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나오는 비용을 분석해서 편익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비용보다 편익이 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죠. 예컨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많을 겁니다. 하고 싶은 일 또는 해야 될 일이 많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런 사업도 쭉 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 각각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나오는 편익이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높은가? 그걸 분석하는 것이 바로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들어가는 비용, 나오는 편익을 다 측정해서 어떻게 하죠? 할인율을 적용시켜서 현재 가치로 바꿉니다. 현재 가치로 바꿔서 비교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바꿔서 비교할 때 비교하는 기준, 즉 선택 기준이 보통 4가지가 있다 그러죠. 선택 기준이 4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먼저 순 현재 가치, 영어로 네터 프레젠터 밸류 NPV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편익의 현재 가치를 비용의 현재 가치로 뺀 거죠.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 뺀 거. 이걸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 말은 곧 여러분들 뭐예요? 들어가는 비용보다 나오는 편익이 조금이라도 커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지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또 때로는 여러분들 편익과 비용은 비율을 비교할 수 있어요. 비율. 편익, 비용, 비율입니다. 편익, 비용, 비율이에요. 여러분들. 비율이니까 나누기죠. 여러분들. 편익의 현재 가치를 비용의 현재 가치로 나누는 값입니다. BCR은. 편익, 비용, 비. 이걸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1. 그 말은 곧 이것도 마찬가지죠. 들어가는 비용보다 나오는 편익이 조금이라도 커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NPV를 0보다 커야 되고 BCR 1보다 커야 되는데 그 내용은 같은 거지. 각각 뭐예요? 여러분들 들어가는 비용보다 나오는 편익이 조금이라도 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편익 나누기 비용, 편익 빼기 비용 했을 때 그 편익과 비용은 다 뭐다? 현재 가치로 바꾼 거죠. 그죠? 여러분들, 미래에 투입되는 비용과 미래 발생하는 편익을 할인율에 적용시켜서 현재 가치로 다 바꾼 겁니다. 따라서 현재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할인율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게 뭐였어요? 없을 때 사용하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었죠. 영어로 IRR이라 그러면, 그죠? 내부 수익률.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그래서 자,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NPV와 BCR을 계산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 예상하는 거죠. 뭐 예상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예상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고, 그것은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그죠? 뭐보다? 기준 할인율보다 높아야 된다. 즉 커야 됩니다. 그 기준 할인율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다? 시중금리다. 시장 이자율. 선행해서 돈 빌렸을 때 갚아야 될 이자율. 그거보다는 커야 되죠. 반대로 그 이자도 못 갚을 정도 같으면 그 사업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 자본 회수 기간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 자, 그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거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짧을수록 좋습니다. 유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랬을 때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에 보니까 순 현재 가치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지만 편익 비용 B는 할인율의 크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둘 다 이거 여러분들 뭐 NPV도 그리고 BCR도 뭐 둘 다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용도 편익도 할인율을 적용시켜서 현재 가치를 바꾼 것을 가지고 나누거나 빼는 거기 때문에 할인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크기가. 그렇겠죠. 그 다음 2번 내부 수익률은 공공 프로젝트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얘기했죠. 아까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아서 NPV나 BCR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게 뭐다? IRR, 즉 내부 수익률이다. 내부적으로 수익률을 예상한 겁니다. 예상 수익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4번 비교하는 겁니다. 비용 효과 분석과 비용 편익 분석을 여러분들. 자, 비용 효과 분석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유사하지만 좀 다르죠? 자, 비용 효과 분석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뭐가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편익이나 결과가 정해져 있죠. 그 정해진 편익, 정해진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텐데 그 수단들 중에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효과성이 높은 걸 따지는 겁니다. 예컨대 적 탱크가 100대 있다 그랬을 때 그 탱크의 100대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있는 무기 중에 어떤 것이 다 가장 효과적인가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죠? 특히 여기서는 들어가는 비용은 금액으로 표시하지만 산출은, 편익은 여러분들 금액이 아니라 뭐 탱크 수, 사람 수, 무게, 길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을 그리고 단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죠. 굳이 편익을, 결과를 뭐 금액으로 바꾸지 않는다, 환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사업에 더 쉽게, 용이하게, 쉽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비용 효과 분석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자, 3번 보면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사업 성질이 다르면 총 효과가 총 비용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사업 성질이 다르면 여러분들 측정 단위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탱크 수, 사람 수, 무게, 길이 여러 가지 사용합니다. 뒤에 자료가 나와 있죠. 뒤에 보면 뒤에 측정 단위, 비용 편익 분석은 왼쪽 화폐 가치입니다. 비용도 편익도. 그렇지만 오른쪽에 비용 효과 분석은 뭐 비금전 단위 측정이 됩니다. 비용은 금전적 가치로 금액으로 나타내겠지만 효과는 금전 이외 여러 가지 산출 단위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변화 요소도 보니까 두 번째 칸에 왼쪽에 비용 편익 분석은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비용도 편익도 다 변화하는 거죠. 사업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과 편익 중 하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편익이 결과가 고정되어 있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밑에 세 번째 칸에 대상 사업 왼쪽에 비용 편익 분석은 이질적 목표 사업과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용이하죠. 비용도 편익도 다 금액으로 나타내니까 성질이 다른 사업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비용 효과 분석은 자 성질이 같은 사업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사 동일 목표의 사업과는 비교하면 가능하다. 왜? 거기에 성질이 다르면 측정 단위가 달라서 직접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수 있죠? 다시 문제에서 4번 보기. 4번에 비용 효과 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성질이 다르면 측정 단위가 달라져서 직접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수 있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8번에 정책 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미래예측 기법 중에서 미국 랜더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뒤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 자, 전문가들 설문 반복 합의 도출 뭐요? 델파이죠. 델파이 기법. 아주 쉽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물어보는 문제. 저런 거 틀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9번. 다음 정부 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모두 그러면서 정부 간 관계 여러분들 정답은 3번입니다. 보니까 기억 디귿은 맞고 니은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죠? 니은 리을은 틀렸죠. 보니까 기억 로즈 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동등한 관계는 아닌 상태에서 상호 의존한다고 봤습니다. 저게 절충형이죠. 절충형 여러분들 또는 전략적 협상 모형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완전히 종속도 아니고 완전 독립도 아니고 절충형. 니은은 로저는 지방정부는 법적 자원, 재정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중앙정부는 정보 자원과 조직 자원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돼 있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 법적 자원, 법 중앙에서 만듭니다. 재정 자원, 예산 중앙에 가지고 있죠. 따라서 저 앞에 지방정부, 중앙정부 바꾸면 되겠네. 중앙정부는 법적 자원, 재정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뒤에 지방정부는 정보 자원과 조직 자원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뀌었고 틀렸고 디귿 라이트는 아시죠? 정관관계를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 세 가지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 내용이라든가 중앙지방 간의 재정관계 그리고 인사관계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설명했었죠. 리얼 라이트 모형 중에서 포괄형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독립적인 데 비해서 분리형에서는 개성적이다 바뀌었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분리형에서는 뭐 독립적이고 포괄형에서는 개성적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개청제, 지배복종이죠. 그래서 포괄형에서 개성적입니다. 분리형에서는 독립되어 있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정답 3번. 그 다음에 10번 여러분들 홀에 의해서 제시된 정책 변동 모형으로서 정책 목표, 수단, 정책 환경 세 가지 변수 중에서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 변동 모형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문제 중에서 조금 이게 어려운 문제였죠. 사실은. 근데 어떤 학생이 시험 치고 와서 그러던데 선생님 제일 끝에 변동이 있길래 변동 들어가 있는 거 골랐어요.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맞아요. 정답 4번입니다. 자, 요 문제는 우리 문제풀이 시간에 문제풀이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그 표 밑에 있는 것처럼 2015년 5월 동영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서 17회 19번 문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했던 건데 기억했던 사람은 맞췄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번에 지방시험에서 유일하게 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한 학생이. 그래서 요거 틀리면 95점, 맞으면 100점. 그런가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잠깐 그 자료에 보시면 박스 안에 국가직 시험에서 1번이 나왔었죠. 정책 지지 현황 모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2번이 또 나왔네요.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 여러분들 가로 2번에 보니까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은 정책 목표, 수단, 정책 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에서 그 나와있지 정책 목표와 수단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 변동을 뭐라 그런다? 정책 패러다임 변동이라 그런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11번. 개청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개청제. 개청은 여러분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하는 거죠. 조직 구성할 때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하는 거. 그래서 상급자가 해야 될 일과 부하들이 해야 될 일 명확히 구분하는 거. 개청제였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렇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에 보면 엄격한 명령 개통에 따라서 상명하복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통솔 범위를 넓게 아니 좁게 설정해야 된다. 자, 통솔 범위 넓으면 부하 수가 많죠. 그러면 철저한 감독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명하복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솔 범위 좁게 해서 부하 수를 적게 해야 되죠. 그러면 개체 수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고층구조가 되겠죠. 4번 틀렸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고전적 관료제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나머지는 맞죠? 1번. 조직 수직적 분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계층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고층 구조라 그러고 수직 분화의 작을 때는 저층 구조라 한다. 그죠? 계층의 수가 적으니까 그러겠죠. 이번 조직 내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 설계를 계층제라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3번에 조직에서 지휘 명령 등 의사소통, 특히 상위 하자의 통로가 확보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죠. 그렇게 해서 조직 일사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일도를 만들어주는 거, 바로 개청제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엔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에 제도의 책임성이란 공무원들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관 기초에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서 확보된 책임. 딱 봐도 뭐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거니까 제일 앞에 제도적 아니고 자율적 책임성이겠죠, 여러분들.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서 확보된 책임, 자율적 책임성입니다. 제도적 책임성 아니고 쉽습니다. 이번 행정윤리는 사익보다 공익과 밀접 관계에 있을 것이고 당연한 얘기고. 3번 결과주의는 여러분들 다른 말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 근거한 행정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고 그렇죠. 문제 해결보다는 행위나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과주의, 다른 말로 상대주의. 그 다음에 4번에 공무원 부패 원인을 사회 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 따르면 문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영적 습성 이런 것들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 수 있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 광역시 세원이 아닌 것은 3초 만에 풀 수 있는, 아니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외웠죠? 여러분들 외운 사람은 1초 만에, 외우지 못한 사람은 틀리고 그렇지 그죠? 이렇게 외운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행정학이 다 외우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외워두면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빨리 푸는 도움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기는 있죠. 그죠? 여러분들. 많지는 않지만. 일단 보니까 왼쪽 끝에 도세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세, 그리고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세, 그리고 자치구세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중간에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중간에서 이렇게 자 11가지 지방세 세목을 가지고 도와 그 내부에 있는 시군사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또 오른쪽에서 특별시나 광역시하고 자치구 사이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금이 중간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두 번 나옵니다. 아시죠? 그러면 두 번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외우는데, 자, 도세를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우라. 그런데 그보다 보니까 시군세 외우는 게 더 쉽더라. 이렇게 주, 제, 자, 담, 소라고 외운다 그랬습니다.
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요건 조금 주의하라 그랬죠? 지방소득세다. 지방소비세는 뭐? 도세에 있고, 도세.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특별시나 광역시세 외워도 되는데 더 쉽더라. 뭐가? 자치구세 외우는 것이. 특히나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외우라 그랬죠? 등재. 등재라고 외운다 그랬습니다. 자, 등록, 면허세, 재산세입니다. 이러면 끝났습니다. 주재자, 담소, 등재. 목적세가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들 다 광역단체 세원으로 되어 있죠. 도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특별시나 광역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특징이죠. 뭐 기초단체는 뭐가 없다는 거? 목적세가 없다는 거. 기초단체는 목적세가 없습니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외우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지금 특별시나 광역시 재원이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뭐 고르면 되냐. 얼른 자치구세, 등재 중에 있는지 골라보면 됩니다. 찾아보면 되죠. 있네. 뭐 등록면허세 정답 3번입니다. 문제를 저렇게 내면 두 개 중에 하나 답이죠. 그죠? 등록면허세 아니면 재산세가 답입니다.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다음 제시문은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박스에서 기억은 독립변수인 정책수단하고 협계, 종속변수인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정책수단하고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고 원래 관계가 좀 있는데 과대, 과소평가를 만들어준 거. 이거 뭐라 그러죠? 혼란변수. 혼란변수. 자, 뒤에 독립변수와 정책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었는데, 관계 전혀 없는 건데, 전혀 없을 때 숨어서 정책 효과를 가져오는 변수로 정책수단하고 효과 사이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변수, 뭐 허위변수입니다. 이렇죠?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영어 좋아하죠, 그죠? 영어 좋아하잖아요. 자, 영어 어떤 수업이 있다. P라는 영어 수업이 있다. 근데 영어 성적 향상에 진짜 좋아하는 분데. 자, 영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자. 이 수업이. 그런데 이 영어 수업은 엉터리다. 수업 들어봤자 성적 향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 그 영어 수업은 전혀 성적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해야 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학습 의욕이 높은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들 이 사람이 뭔가 영어 수업 한다고 해서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그 수업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단어 500개씩 외웠습니다. 500개씩 외웠어요. 그랬더니 2달 만에 영어 성적이 20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20점 올라갔어요. 그런데 요 학습 의욕은 숨어있는 변수고 측정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측정되는 거는 뭐죠? 여러분들 그 수업을 들었다는 사실과 영어 성적이 20점 올라갔다는 그 사실이 측정될 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효과가 없었는데, 관계가 없었는데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없었는데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변수를 뭐라 그러고? 허위 변수라 그러고, 허위 변수라 그러고, 여러분들 그 허위 변수 때문에 관계가 없었는데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관계를 허위 관계라 그럽니다. 결국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허위 관계였다는 얘기는 원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관계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변수를 뭐? 허위 변수라 그런다. 전혀 효과가 없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문제 나올 때 이거는. 이와 유사점 조금 다른 거. 조금 다른 거. 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P 다시 수업이라 그러자. 근데 이 수업은 완전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조금 효과가 있다 시작. 영어 성적 향상에 조금은 도움이 된다. 예컨대 두 달 수업 들으면 영어 성적 10점 올라간다. 10점. 그런 수업은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10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다. 그렇다면 타당한 평가라면 여러분들 이 영어 수업은 완전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효과가 큰 것도 아니다. 조금 성적이 올라간다.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이 타당한데 여기 또 다른 예컨대 또 그 얘기입니다. 학습 의욕. 학습 의욕이 작용해서 의욕이 높은 사람이 그 수업을 들었고 이번에는 영어 단어 더 많이 외웠습니다. 하루에 2,000개씩 외웠습니다. 외웠어요. 봤습니다. 그랬더니 2달 만에 영어 성적이 50점 올라갔습니다. 50점 올라갔어요.
그럼 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학습 의혹은 숨어있는 변수입니다. 측정이 안 되는 변수입니다. 측정되는 거는 뭐예요? 그 수업을 들었다는 사실과 영어 점수가 50점이 올라갔다는 사실이 측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아주 약한 상황밖에 없었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과대평가 해주는 거죠. 과대평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만드는 이런 변수를 뭐라 그러고 혼란 변수라 그러고, 여러분들 혼란 변수가 그러고, 이 혼란 변수 때문에 원래는 아주 효과 조금밖에 없었는데 효과 큰 것처럼 보이는 이런 관계를 뭐 혼란 관계라 그런다. 그렇죠. 혼란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원래부터 조금은 관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혼란 변수 때문에 더 관계 큰 것처럼 나타난 거지. 결국 이 차이입니다. 보면 관계가 전혀 없던 거를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고? 회의 변수고, 조금 있던 거를 뭐 과대 또는 과소평가로 만드는 게 뭐다? 혼란 변수다. 그렇죠? 알 수 있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15번.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공공선택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경제학은 시장을 연구하는 건데 시장이 아닌 곳을 뭐 경제학적으로 연구하는 거. 경제원리 적용시키는 거죠. 특히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연구가 처음에 정치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치학의 경제학을 응용하는 연구, 이렇게 말하지.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정치, 경제학적 접근,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 경제학적 접근. 그래서 내용상 이렇지. 정부나 국가, 정부를 공공재 생산자나 공급자로, 그리고 국민들을 또는 시민들을 소비자로 규정해서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뭐 정부가 실패할 수 있다. 정부 실패를 설명합니다. 그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정부 관료제에 문제가 있다. 독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실패하니까 뭔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시장화, 즉 시장경제화. 를 여러분들 처방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시장화, 시장경제 핵심 내용이 바로 뭐죠? 탈관료제입니다. 관료제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관료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료제 때문에 실패한다. 벗어나자.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보면 15번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에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다. 틀렸죠. 자, 시장원리, 경제원리이기 때문에 시장원리, 경제에서는 뭐를 균형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균형을 추구합니다. 자, 균형에 집착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접근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죠. 균형을 중시합니다. 경제학에 맨날 찾는 게 뭔데? 균형이면 균형. 경제학에서 찾는 게 바로 균형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 균형 상태를 찾는 거죠. 따라서 그게 해설의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현상 유지, 균형 이론, 이런 게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에 뭐라고? 개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접근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다. 균형을 중시합니다. 기득권 타파하는 게 아니고
1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죠? 2번 공공선택론은 공공재 공급에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사용합니다. 그죠? 경제학적인 분석도구. 3번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 정부관리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장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패한다고 보는 거지. 독점이기 때문에 시민의 손에 맞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바로 탈관료제, 탈관료 내임 중에 뭐 분권화가 있죠. 관할권의 중첩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국가공무법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면 고위공무원단체 관련해서 답이죠. 정답은 4번인데 1번부터 보면 1번에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고위공무원 직위에 임명되려는 자를 평가해서 신규 채용이나 승진 임명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국가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직으로 나눠지고 또 그 경력직 안에 뭐가 있죠? 일반직이 있고 특정직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죠. 맞습니다. 아시나요? 특수경직에 뭐가 있죠? 특정직에는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죠?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습니다. 특수경직에는 정무직, 별정직. 경력직에는 뭐 일반직, 특정직.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3번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 적격자, 민간인뿐만 아니라 내부 적격자, 자기 소속 부처 공무원 생활할 수 있죠. 개방형 직위 그렇잖아요. 내외 경쟁입니다. 공직 내외 경쟁이었죠. 맞습니다. 4번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하고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해서 임명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개방형이죠. 개방입니다. 고위공무원들 개방이었습니다. 그죠? 아시죠? 여러분들. 자기 부처 출신 공무원도 생활할 수 있지만 다른 부처 공무원도 데려올 수 있고 심지어 민간인도 데려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위공무원단이었습니다. 틀렸죠? 4번 정답. 그 다음에 17번 조직 의사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 정답은 3번이죠. 다음에 공식적 의사 전달은 조직과 통제가 곤란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공식적 의사 전달은 조직과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빗자 하나 붙이면 되죠. 비공식 의사 전달이 조직과 통제가 곤란합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비공식 의사 전달은 반대로 공식적 의사 전달은 문서로 하고 계층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직 통제 쉽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번 공식 의사 전달은 의사소통이 객관적이고 책임성이 명확합니다. 계층에 따라 하고 또 그죠? 문서를 만들어 하니까 그렇겠죠. 2번 비공식 의사 전달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점이 있다.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는 것이 바로 비공식 의사 전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참여인이 적고 접근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의사 전달 측에 제한성이 높습니다. 참여인이 적으니까 접근 가능성이 낮으니까 뭐 제한성이 높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답 3번. 18번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밑에 표현해 있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합의형. 독립되어 있으면서 합의제인 거 위원회계입니다.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그랬죠. 중간 비독립 단독형. 독립이 아니면서 단독제인 거 우리나라죠. 인사혁신처. 절충형. 독립 단독형도 있고 비독립 단독형도 있는데 비독립 합의형도 있는데 이거는 예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게 인허상 가능하다. 일부 예가 있었고. 정답은 3번이죠. 3번에 독립 단독형은 독립되고 단독형이다. 우리나라 얘기네. 그죠? 독립 합의형과 비독립 단독형 절충적 성격 우리나라 아니네. 비독립 단독형 우리나라는 독립 단독형은 독립 합의형과 비독립 단독형 절충의 성격을 가진 것 형태로서 대표적 예는 미국 인사위 관리처나 영국 공무원 장관실 등에 있다. 틀렸네. 그죠? 여러분들 그거 특히 알죠? 미국 인사관리처는 여러분들 우리 인사혁신처는 뭐였죠? 비독립 단독형이었습니다. 그죠? 비독립 단독형이 아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디 소속이고 국무총리 소속이고 미국은 뭐 대통령 소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 직속에 중앙인사기관이 있었죠. 인사관리처. 그래서 영국의 공무장관실도 수상 소속이라서 여러분들 이것도 뭐 비독립 단독형 그렇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죠? 1번 독립합의형은 독립되고 합의제다 그랬을 때 이거 역관주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지만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 합의형이라서 그죠? 분명하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번 비독립 단독형 우리나라는 그렇죠. 독립이 아니고 단독제다.
이러면 반대장 단점이 있겠지. 집회부 형태로서 인사행정은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사행정은 뭐 정치화를 맡기 어렵습니다. 혼자 하는 거라서 그렇겠죠. 4번 정부 규모 확대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강조되어서 중앙인사기관 설치나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 3번입니다. 그 예도 한번 보시고 박스 안에 표현해 보시고 그 다음에 19번 품목별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품목별 예산 그 말처럼 예산 품목별로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품목별 예산 영어로 라인 아이템 버제팅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품목별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이 품목은 투입이죠. 투입 요소. 사안출이나 결과가 아닙니다. 정해진 품목이고 정해진 금액이겠죠. 꼭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통제 지향의 예산 제도이고 그렇게 통제를 해서 뭐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예로서 이런 거 얘기했었죠. 자, A라는 기관한테 물어봤다. 너희들 예산 얼마 필요한데 이번 연도에? 우리 100억 필요한데요. 100억 필요한 이유가 뭔데? 근거가 뭔데? 인건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50억 필요하고요. 물건비는 30억이 필요해요. 그 다른 거 얼마 필요해서 합치니까 총 100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100억을 주세요. 이런 거죠. 이 100억을 주면 여러분들 100억을 주면 꼭 이대로 써야 됩니다. 인건비 50억을 써야 되고 물건비 30억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통제에서 책임을 묻죠. 그런 겁니다. 통제를 위한 것. 품목별 예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래 인건비가 50억이고 물건비가 30억인 건 알겠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출의 목적을 모르겠어요. 사안출의 결과도 모르겠고 그게 한계죠. 단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투입 중심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품목별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저렇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부 활동과 중복 방지와 통합 조정의 불리한 예산 제도이다. 세부 항목 중심이기 때문에 활동이 중복되기도 하고 통합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문제점이 있죠. 나머지 맞습니다. 1번 재정 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 지향의 예산 제도입니다. 그렇죠. 3번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예산 심의가 용이합니다. 품목별 금액 얼마 심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정하지 못한다. 사업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투입되는 뭐 요소는 알겠는데 그런 거죠. 맞습니다. 정답 2번. 20번에 여러분들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4번인데 1번부터 보면 자치단체의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구를 말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아니고 인구가 50만 넘어서 든 구는 뭐라 그러죠? 자치구 아닌 구, 즉 행정구라 그러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또 이번 자치구 아닌구의 명칭 구역 변경은 그 자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뭐 법률로 정하지만 명칭도 구역 변경도 자치단체에서는 뭐 법률로 정하지만 자치단체 아닌 데서는 뭐 조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3번 주민은 그 자치단체와 그 권한 사무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재 해친다고 인정되면 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 감사 청구 제도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4번 쉽습니다. 4번 주민은 그 자산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 의원까지도 소환을 권리 가진다. 모든이라는 말 좀 틀렸죠. 뭐는 제외죠.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된다. 그죠? 제외입니다.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치단체 장과 지방의 의원이 소환 대상이 되는데 단 비례대표는 제외다. 그죠? 비례대표는 여러분들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고 직접 뽑은 게 아니고 그냥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 나눈 거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바로 그렇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난이도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험 칠 때 참고하시고 또 다음 기회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번 해설 등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